이번에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 참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죠. 제가 제목을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대개 정책을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안정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싫고 떨어지는 것도 싫은 이렇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이제 저는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의 인질로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집이라는 것을 집은 사는 곳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사는 곳이요. 그렇죠? 집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 곳이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주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그러니까 주거권이라는 것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거 정의, 집 없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주거 정의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가게들의 자산 구조를 보게 되면요.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한 80% 이상이 그러니까는 자산 중에서 가계의 전체 자산 중에서 한 80%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 중에서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길 바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소위 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업은 이런 걸 하는 걸 재테크라고 해요. 재테크요. 근데 사실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재무적 투자라고 하죠. 기업은요. 재무적 투자. 근데 이건 재테크나 같은 얘기인 겁니다. 기업이 그러니까 할 일은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업은 가치를 창출해가지고 혁신을 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하나의 경제 조직체잖아요. 근데 미래 수익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다 보니까는 부동산 재테크에 그러니까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차원 속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 건설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도 하나의 생태계거든요. 생태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생태계 안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 그 생명체들의 생물종이라 그러죠. 생물종의 다양성이 생태계의 건강성을 우리가 결정을 한다 그러잖아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생태계도요.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 건설 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제조업은 이미 한 30년 전부터 일자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DP를 만들어내는 데 속에서도 거의 정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를 다양화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건설 산업, 건설 경기에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 기업, 정부의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이상 부동산에 이렇게 우리가 가계나 기업이나 정부가 올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산 불평등이 지금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소위 이 부동산 자산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면서 신분도 대물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서 많은 불로소득, 한 사회가 생산활동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나 소득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소위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는 GDP 증가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게 만연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많은 우리가 자기 돈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은행에 대출을 많이 끼고선 부동산을 소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GDP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100%가 이미 넘어섰어요.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GDP 100%에 도달할 때쯤 터졌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굉장히 과잉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집을 갖고 있는 가게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은행 대출을 끼고 있죠. 은행 대출을 끼고 있다 보니까는 그 이자나 원금 상환 같은 경우를 압박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서 안방은 내 방이고 건너방은 은행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리금을 갚느라고 쓸 돈이 그러니까 가게가 소비하고 싶은데 쓸 돈이 부족해가지고 소비 지출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내수가 굉장히 취약하죠. 내수가 취약하니까는 수출에 그러니까 목을 맬 수밖에 없고요. 수출에 목을 매려다 보니까는 임금 인상을 억압을 하지요. 앞에서 제가 최저임금을 소개하면서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2019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에 보게 되면 다주택 소유자가 갖고 있는 주택 한 거의 1000만 채 가까이 되고요. 무주택 가구도 한 900만 가구가 정도 됩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주택을 공급했다고 하지만은 박근혜 정부 말기 2016년이나 2019년이나 자가 점유율,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이 비율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건 세대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집을 공급해도 대부분이 주택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추가로 그러니까 소유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요. 우리가 진위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0에서 1값인데요. 0값이면 가장 평등한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1값이면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겁니다. 2019년도에 개인의 그러니까 토지 소유를 이 진위계수로 계산해 보면요. 0.8이 넘습니다.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0%를 갖고 있어요. 하위 40%는 토지 한 평도 없습니다. 이 0.8이 넘는 수치가요. 조선시대 말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을 보게 되면 더 심각합니다. 기업들의 토지 소유를 보게 되면요. 상위 1%가 73%가 넘습니다. 이게 아주 그냥 기형적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절대적인 불평등이죠. 그렇죠? 자, 그 불로소득이 GDP의 한 18%를 이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려고 하는 자꾸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뭐냐면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생산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동산 투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가격의 부동산 가격의 변화를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13년 1월 달부터 17년 4월 달까지 박근혜 정부 기간이죠. 이때는 연 3.1%, 그러니까 총 13%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올해 6월 달까지 해가지고요. 지난 한 4년 1개월 동안에 21% 정도 증가했습니다. 연 이게 한 4.7%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많이 그러니까 올랐지요. 서울 아파트의 기준을 뒀을 때요. 그만큼 물론 문재인 정부 때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습니다. 이자 금리도 굉장히 내렸고요. 2020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유동성의 붐으로 인해 가지고 돈이 많이 풀려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이 투기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보게 되면 더 차이가 심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총 한 12%가 증가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6%나 증가했습니다. 연으로 비교해도 연간 증가율로 보더라도 2.8%대 5.8%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말을 많이 기대했다가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요. 박근혜 4년, 문재인 4년 동안에 순자산 증가율이요. 훨씬 더 문재인 정부 때 컸습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좋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산 증가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 부동산 자산, 건물 자산이나 토지 자산에서 증가를 한 겁니다.
금융자산은 오히려 뭐냐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조금 더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가게들의 자산이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점에선 그렇게 싹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이 자산 가치 상승이 지속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자산 가치 상승이 지속 가능하려면요, 우리가 집값이 다 올라갔을 때 그게 우리가 팔기 전에는 그 가치가 실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치가 다 그 증가한 가치가 실현되려면요, 누군가 그걸 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소득이 뒷받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의 증가율하고 부동산 자산 가치 증가율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명목 GDP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박근혜 정부 때가 거의 2배 정도 높았습니다. 소득 증가율은요. 그런데 부동산 자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 24%, 문재인 정부에서 한 36%로 문재인 정부에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목 GDP에서 부동산 자산이 명목 GDP의 몇 배 정도 되냐를 보게 되면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즉 이명박 정부 말기 때 2012년대 한 5배 정도, 496.5%니까 약 5배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우리가 지난해 2020년에는 거의 6배로, 즉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이 한 5배에서 6배로 1배 정도 더 증가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는 그 자산을 그러니까 다 실현할 때 소득이 그걸로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나라 전체의, 그러니까 전체 차원에서 보더라도 명목 GDP 대비 국내 순자산이 한 7.6배 정도에서 9.2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요,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이 5.5배일 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소득 대비해서 자산의 비중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물론 미국처럼 똑같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그 수준을, 금융위기 직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 대비해가지고 GDP 대비 토지 자산이 비중이 높습니다.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이 한국인데 노무현 정부 때 많이 올랐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오르는, 소위 민주정권 때 그러니까는 많이 오르는, 물론 이 당시가 다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을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 못 시킨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겁니다. 부동산 투기를 못 잡게 되면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건 왜 그러죠? 기대 수익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너나나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산이 불평등해집니다. 자산이 불평등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 속에서 가계부채도 폭증을 하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공포 수요를 유발하죠. 네? 자기도 막 빚내서 빚 끌다가 막 살려고 뛰어들지요. 근데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수가 취약해지죠.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금리를 올리지 못합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금융을 완화하게 되면, 돈을 많이 풀게 되면 또 시중에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이 공급돼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더 부채질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악순환 고리가 계속 돌아가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부동산 가격이 마냥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그건 계속 지속 상승이 가능한 거죠. 그 사줄 가능성은 뭐냐면 사람들의 소득하고 일자리가 뒷받침돼야지만이 가능한 거죠. 일자리와 소득이 안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만 올라갈 때는 그건 언젠가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역순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부동산 시장의 소위 경착륙. 일본이 30년 전에 겪어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의 소위 이 트리거가 됐었던 하나의 그 사태를 우리도 그러니까는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도 금융위기가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에서 터졌잖아요. 그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미국에 얼마나 피해가 왔냐면요, GDP가 2.6조 달러가 날라갔고요. 우리나라가 1.6조 달러뿐이 안 됩니다.
125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정부가 뭐냐면 공적 자금으로 23조 달러나 투입을 했습니다. 미국 GDP보다 더 큰 부동산 가치는 7조 달러나 날라갔고요. 주식 가치도 11조 달러가 날라갔고 4620만 명이 빈곤층을 전락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한번 터지면요. 자산시장이 이렇게 붕괴되면 이런 큰 충격이 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요. 모두가 다 해피합니다. 왜? 금융은 돈놀이 할 때가 있으니까 좋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값도 올라가니까 해피해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주택을 대출받아서 구입한 사람도 집을 사자마자 또 오르니까 해피하고요. 집값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또 늘어납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정치인들도 좋아하고 집값이 올라갈 때는 다들 좋아합니다. 문제는 이게 마냥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뻥 터지고 난 다음에 타임지에서 금융위기의 주범이 누구냐고 투표를 했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요. 1위가 조지 부시 대통령, 당연히 현직 대통령이니까요. 2위가 빌 클린턴, 90년대 8년 동안 했었던 빌 클린턴이 Why me? 그랬었어요. 왜 내가? 네? 근데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빌 클린턴 때부터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스타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3위가 미국 소비자가 자기 자신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책임 있다 이거예요. 집값이 올라갈 때 가치들 덩달아가지고 좋다고 잘한다고 같이 박수치면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했다고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대출을 끼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값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싫어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값 계속 올라가는 건 좋겠죠. 자기 집값이 올라가면요. 근데 미국 소비자가 했었던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후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가? 이건 저는 한마디로요. 부동산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카르텔이 있습니다. 관료, 그 다음에 재벌, 건설자본, 언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부동산에서 많은 떡고물들이 생기니까요. 집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를 대량 공급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안정시키면은 가계부채도 관리할 수 있다 해가지고 가계부채 총량제도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첫 번째 대책으로 8월 2일날 파리 대책을 내놓죠. 이게 바로 뭐냐면 투기 수요 억제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내놓게 하게 해서 종부세나 양도세를 대폭 인상을 추진합니다. 근데 관료들이 저항을 합니다. 9월 12일 날 한 달 이후에 김동연 당시 부총리가 보유세 인상은 현재로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단칼로 그러니까는 거부합니다. 이렇게 엇박자가 난 거예요. 국토부에서는 그러니까는 이 대폭 인상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소위 세금 문제를 그 관할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노한 겁니다. 그리고 2017년 그해 연말에 12월 13일 날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데 임대주택 등록은 뭡니까요? 사람들한테 임대사업 많이 하라고 많은 특혜를 줍니다. 소득세, 재산세, 그러니까 뭐 많은 세금들의 혜택을,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제가 그래서 불공정 특혜의 끝판왕이었었다.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을 하는 대신에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엄청난 혜택을요. 그리고 이건 뭐겠습니까? 다주택을 소유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의 추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핵심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는 건데 한편에서는 다주택을 더 부추기는 정책을 썼으니 이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발표가 난 한 달 후에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특혜까지 주냐면요. 주택가격이 오른 지역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부는 지역에 대개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투기 지역에서는 주택 대출을 못 받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자 경우는 예외로 담보대출 제한해서 제외시키는 이러한 또 특혜를 줍니다. 그러니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죠. 부동산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지역별로 그러니까 불안이 나타나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한 게 핀셋 대책으로 쫓아다니면서 핀셋 대책을 내놨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방송에 나가서 이건 두더지 잡기 게임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끝내려면은 그 구멍을 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쳐야 된다. 이런 제가 비유를 하기까지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지난해 7월달, 8월달에 시장을 충격을 주는 그러니까 조치를 내놓지요. 동시에.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순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충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더군다나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힘겨루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요. 그러면서 뭐냐면 전세가 굉장히 초창기에 지난해 연말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보였잖아요. 그 속에서 많은 무주택자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부동산에 대한 굉장히 이 불만들이 터져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소위 말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소위 이 성추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간에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보궐선거가 열렸죠. 올해 4월 달에요. 보궐선거에서 참패로 끝났죠.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엉뚱한 데다 돌리면서 종부세를 후퇴시키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 불안은 지속하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다주택자들이 가졌던 그 불안이 그러니까는 버티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시장 불안은 지속이 되고 그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정부를 믿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불안해서 또 그 부동산 매수에 또 뛰어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너무 버블이 많이 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신이 팽배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대책이 정부 당국자들의 그러한 발언이 효과를 보이기 힘들지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대출 억제라는 그러니까 강공책까지 내놓고 있죠. 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은 대통령은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히 제시했는데 관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는 정책을 협조하지 않으면서 실패로 끝난 겁니다. 자, 가계부채 비율을 봐보세요. 150%로 관리하겠다는데 출발 때 150.4%였거든요. 예? 가계가 쓸 수 있는 처분 가능성 대비해 가지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170%가 넘었습니다. 실패했죠. 자, 부동산 시장은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했었어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차원 속에서? 주거 정의 차원 속에서요. 그건 바로 뭐냐? 무주택자 중에서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으로 초장기 공공주택을 공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공공환매부라든가 토지 임대부 등을 전제로 해서 저도 그러니까 신도시라든가 도심지에 개발하는 것을 공공택지 개발을 공공주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민간한테 그러니까 택지 개발한 다음에 민간한테 넘겨주는 일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이 확보한 데다가 민간 사업을 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주택자 중에서 그러니까는 주택을 그러니까는 구입할 능력이 조금 은행 돈을 빌리면은 구입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집을 좀 그러니까는 변경을 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값이 좀 안정돼야지 그것도 신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옮겨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뭐냐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해야 됩니다.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지만이 집값은 안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집값이 또 안정돼야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겠습니까? 부동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는요, 강제로 그러니까 다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상에는 기대 수익을 낮추는 방법은 결국은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그러니까는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보유 부담을 높이고 그 보유세 강화지요. 근데 개발 단계에서 개발 이익도 환수를 해야 되고 처분 단계에서도 양도소득세도 강화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거주 기간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하나의 그러니까 투기 차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요인들은 가능한 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관되게 이러한 정책을 방향을 유지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집값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향 조정되게 되면은 실수요자들이 그만큼 혜택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무리하게 주택 수요도 주택을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것도 소위 말해 공포 수요도 억제될 게 아닙니까? 그럼 가계부채 팽창도 억제될 것이고 그러면 가계가 빚 갚느라고 소비 지출을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과정 속에서 부동산 가격 시장이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착 가라앉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되는 게 우려가 있지 않냐는데 이거는 우리가 미국의 경험을 참고로 해가지고 환구판 약정안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부동산 시장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회사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계,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대책을 일부에서는 왜 가계한테 유주택자한테 그런 이 혜택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데요. 그걸 방치하게 되면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산시장이 붕괴돼 버리면요. 경제 전체가 굉장히 비용을 오랫동안 지불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로 부동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